3분의 1 지경 안에 피 섞인 우박과 같은 피 흘린 투쟁, 혁명, 폭력 투쟁, 공산 폭동이 일어나서 땅 3분의 1을 차지하게 되는 그 과정을 쭉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나무와 모든 풀까지 사람을 당했다는 것이, 그것은 3분의 1 지경 안에 참된 생명인 종교까지라도 말살하는 이러한 큰 재앙이, 박해가, 인간 종말에 큰 재앙이 오는 동기라는 거죠. 그래도 이 8장 12절에서 해달비를 쳐서 떨어뜨린다. 곧 해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달과 같은 성도, 별과 같은 지도자들, 이러한 3분의 1 지경 안에 공산 폭동을 통해서 1917년 공산 레닌의 러시아 공산 폭동을 통해서 나중에 1950년경에 가면은 중국이 공산화됨으로 3분의 1이 공산화된다는 이 8장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죠. 푸른 풀과 같은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유되라. 종교 박해 3분의 1 지경 안에 그 기독교가 완전히 파괴를 당하고, 그러니까 이 공산권 안에서는 교회를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있던 교회를 완전히, 러시아 공산혁명 당시에 러시아 정교회가 뭐 95% 이상 모두 믿는 그런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신론 공산 폭동을 통해서 완전히 교회를 말살시켜버리는 이러한 과정이 있었다. 그러면 여기 8장에서 이런 과정이 오기 전에 성경에서 공산주의, 이게 왜 공산주의가 땅 3분의 1을 차지하게 된 것으로 말할 수 있느냐.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게 되면 계시록 6장과 7장이 목록적인 계시죠. 6장과 7장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계시록 6장에서 보면은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허락을 받고 사람을 죽이게 하는, 화평을 제하고 사람을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이것이 이제 붉은 짐승, 붉은 말, 공산주의다. 6장에서 1절로 2절에서는 흰말 탄 자가 나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죠. 이 흰말 탄 자에 대해서 적거리 서서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 기독교 복음주의로서 기독교가 2번 이겨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 첫 번째 성례가 있고, 우리 마태복음 24장이나 사도행전 1장에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은 세상 끝나려고 올라가신을 본 그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기독교 1차 승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와 그 십자가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 기독교 첫 번째 승리입니다. 그리고 나면 두 번째 승리가 나온다는 거죠. 두 번째 승리가 나올 때는 붉은 말이 나오고 이 4대 병거 시대가 온다. 그러므로 그 말씀대로 붉은 말이 나와서 땅에 화평을 제해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발전해가지고
계시록 8장에서 땅 3분의 1을 차지하게 되는 과정까지 왔다. 그러면 이 붉은 말이 왜 공산주의냐?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계시록 4장에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붉은빛, 푸른빛으로 나타나고 있죠. 거기서 우리 이제 말씀을 보면은 빛은 진리의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빛은 진리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푸른빛 보석으로 보인 것은 살려주시는 생명의 색깔, 붉은빛은 하나님이 진노 심판의 대상자를 말씀한 거죠.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에서의 별명이 에돔, 북다는 뜻이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을 팔아 제낀 에서를 향하여 에돔이다, 북다. 여러분, 오늘 빨갱이, 붉은 공산당 이렇게 쭉 색깔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오묘한 비밀의 말씀, 그리고 계시록 6장에서 검정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오고 네 가지 말 중에서 청황색 말의 이름은 사망이라. 이 청황색 말의 정체는 영육의 지옥의 멸망에 떨어뜨리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무서운 그런 말이죠. 그래도 이 8장에서 3분의 1이 공산화되는 과정을 말씀하시고 또 그 3분의 1이 공산화되는 과정이 1950년이고 1950년에 우리나라 6.25 전쟁의 6.25 사변이 일어나서 엄청난 피해를 참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 1950년에 3분의 1이 공산화되는 중국의 공산화와 또 우리나라 인간 종말에 세계 민족 중에 3인 국가로 쓰시려고 예비한 이 나라에 이사야 22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이 나라의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피해를 당하게 됐다. 그렇지 않아도 해방 후에 참 못 사는 나라, 세계에서 두 번째로 꼴찌로 못 사는 나라인데 세상에 해방된 5년 만에 6.25 전쟁을 통해서 바싹 세계적인 이 전쟁을 통해서 바싹 이제 부숴버린 이 나라가 오늘날 70여 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참으로 세계적인 훌륭한 나라로 세워주신 하나님, 또 우리나라가 얼마나 열심으로 세계적인 참 나라가 되었어요. 해방 후에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했습니다마는 오직 유일하게 우리나라만이 참 원조를 받아 살던 그렇게 피폐했던 못 사던 나라가 이런 세계 어려운 나라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베푸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참 우리나라가 복 있는 나라인지요. 그래서 여기 3분의 1이 투쟁혁명을 통해서 새빨개졌다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을 보면 계시록 6장에서 붉은 말 공산주의가 나온다고 했는데 2000년 전에 예언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1848년 마르크스 엥겔스에 의해서 공산당 선언이 있고 다음에 이제 레닌, 스탈린 이런 자들에 의해서 러시아 공산 폭동이 1917년 쭉 내려와 가지고 1950년 6.25 일어날 그 해에 중국에서
중국 그 넓은 대륙이 새빨갛게 공산화됨으로써 그러니까 1949년에 국공합작에 의한 그 개울에 넘어가 가지고 모택동의 개울에 의해서 장개석 총통이 대만으로, 자유중국은 대만으로 쫓겨나고 중국 전체가 새빨개진 것이 49년에 중국이 이제 공산정부가 수립이 되어지고 50년에 중국 전역이 새빨갛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러시아가 국토 면적으로 보면은 세계의 6분의 1, 중공이 세 번째로 넓은 땅을 차지해가지고 9분의 1, 그리고 주변 위성 국가들하고 합하면은 세계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므로 중국이 공산화되고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우리나라 남한까지 완전히 공산화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박헌영, 김일성이가 저 러시아, 소련 스탈린에게 또 중국의 모택동에게 가서 도움을 구해가지고 이 북한은 말이죠. 최신 소련제 무기와 중국의 도움으로 완전히 전쟁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1950년 6.25 전쟁을 시작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1948년, 49년도에 미국의 에치던 라인이라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미국의 방위권 안에서 제외시켜버린 거예요. 동해안으로 종해가지고 일본으로 쭉 내려가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미국의 그 방위권에서 제외되는 그런 에치선 라인이라는 그 발표를 통해서 또 중국의 공산화를 통해서 이야, 김일성이 봤을 때 남한의 적합 통일을 위한 참으로 기회가 왔다. 그래가지고 남침을 감행했는데 세상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아주 지극히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조그마한 나라에서 남북 전쟁이 일어났는데 딱 세계의 16나라가 군대를 파견해서 유엔군을 이제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달려오게 하시고 또 60이 넘는 나라들이 어로, 물자, 뭐 여러 모양으로 돕는 그때 당시에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93나라라고 그래요. 그런데 뭐 63나라라 하기도 하고 또 67나라가 도왔다 하기도 합니다만은 70% 정도의 나라가 이 아주 자그마한 작은 나라에 달려와서 싸워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 같은 역사죠. 그리고 또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유엔군이 파견된 그 과정을 보면은 우리나라 건국에서부터 해방 이후에서부터 우리나라 건국까지의 그 과정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1945년도에 해방이 되었고 2차 대전의 종전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3년간의 그 우리나라가 혼돈한 시기를 거쳐서 1948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정식으로 1948년 5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그 남한만의 남북한 이승만 대통령이 남북한
전체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이제 대한민국을 건국을 하려고 했는데 북한에 반대했잖아요. 그래 유엔 조사단이 와가지고 북한에 가서도 남북 자유민주 총선거를 실시하려고 했는데 북한에서 오지 마. 우리 북한에 오지 마. 그래가지고 북한에 못 가고 유엔 조사단이 우리 남한에서만 이제 자유 총선을 시작하게 했어요.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빨갱이들이 반란으로 선거를 하지 못했어요. 그때 5월 총선을 앞에 놓고 북한의 공작에 의해서 제주 4.3 사건이 발생하죠. 그래가지고 제주도에서는 국회의원 선거를 하지 못하고 우리 남한 전역에서 국회의원 총선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7월 달에 재헌국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때 그 유명한 우리 이승만 초대 건국 대통령께서 그때 이윤영 국회의원, 종로구 목사님이시자 국회의원인 이윤영 의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로 시작한 이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8월 15일에 건국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건국 후에 건국이 되면은 우리 가정에 자녀가 출생하면은 출생신고를 하듯이 국제사회에서 그때 45년도에 유엔이 창설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유엔의 유엔의 인준을 받기 위해서 대표단을 파견했죠. 그래가지고 그때 소련의 방해로 참으로 소련의 방해로 그때 이제 유엔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극적인 상황이었는데 12월 12일에 이제 유엔 총회가 끝나는데 그때 12월 달에 소련에서 극도로 방해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결국 유엔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 과정을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우리나라의 대표단을 파견을 했는데 그 중에 장면 박사, 조병욱 박사, 김한란 박사, 또 모윤숙이라는 그 시인도 같이 갔었죠. 참 그 모윤숙이라는 그 시인의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그 시가 있어요. 그 시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저는.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데서 검색해가지고 그거 한번 보면은 모윤숙 시의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그 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늘로 그때 대표단을 구성해서 아마 8명인가 갔을 거예요. 프랑스에서 제3차 유엔 총회가 있는데 이제는 유엔 총회가 폐될 일을 앞에 놓고 도무지 승인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 이제 장면 박사께서 가톨릭 신자예요. 그 교황청에 또 우리나라의 교황청에 또 연관이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교황청이 지금 로마 교황청이 말이죠. 인구가 한 800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도시 국가예요. 그런데 이 교황청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미국 대통령도 그 교황 만나러 가고, 뭐 세계, 여러분, 그래서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장면 박사를 중심해서, 장면 박사가 그때 대표 단장으로 해가지고 갔었죠. 그래 소련 비진스키라고 하는 대표가 총회 개회만 하면은 2시간씩 쫙 연설을 하고, 그 다음 또 그 위성국가에 있는 소련 그 위성국가 대표들이 또 쫙, 그래가지고 표결에 붙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 장면 박사께서 안 되겠다, 대표단들을 향하여 내일 새벽 3시에 내가 전화로 깨울 테니까 우리 기도하러 갑시다.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때 첫째 성당에 가서 1시간 정도 주야 하고 했겠죠. 그리고 기도하고 나오다가 1시간 하다 좀 아쉬움이 있었는지 다시 우리 교회에 가서 좀 더 기도합시다. 그때 모윤숙 시인이 아유 내 다리가 아파서 못 가겠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이런 중대사를 앞에 놓고 다리 아파서 못 가다니요. 그래가지고 책망을 들으면서 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 날에 이제 개회가 되어서 또 총회가 진행되는데 여전히 소련 대표가 쫙 2시간 연설을 해서 방해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연설하다가 목이 고장이 나가지고 연설을 중단하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자기들끼리 순서를 정해놓고 2시간 후에 누구 그리 되어 있었는데, 그래 2시간 후에 소련 대표 다음에 연설을 하기로 정한 사람은 2시간 남았으니까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소련 대표가 병원에 실려가 버리고, 다음 방해할 사람은 시간 남았다 생각하고 회의장에 들어와서 발언을 안 하고, 그러니까 다음에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표결에 들어가가지고 48대 6대 1, 48 찬성, 반대 6, 기권 1, 서유세가 한 나라가 기권했다. 그래가지고 단번에 통과돼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신생 독립국가로서 딱 유엔의 승인을 받게 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한 나라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나라가 이제 자유민주국가로, 민주주의 국가로 이제 살아가는 데는 한계를 느끼고,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유엔으로 가져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48년 국회의원 선거 때도 유엔 감시단이 와서 감시를 하고 뭐 조사하고,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유엔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유엔 정식 회원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도 그때 유엔에 정식으로 가입하려고 했지만은 그게 무산되고 말았죠. 그래서 6.25 전쟁이 딱 일어났을 때 유엔 정식 회원국인 우리나라를 침략을 했기 때문에 유엔의 이름으로 이제 유엔군이 와서 싸우게 되고, 또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여러 유엔 기구에 가입을 해서 참 활동을 하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의 그 승인이 정식 국가로 유엔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그것이 우리 6.25 전쟁에 참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그 여러 가지 전쟁 사이에 참 미담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부산 백두산함의 전투에 대해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있었다. 우리 물론 메가더 장군의 그 인천 상륙작전 5,000분의 1의 확률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해서 결국은 남침하는 그 북계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그래가지고 참 이제 반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6월 26일 저녁에 부산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전투함인 백두산함과 북한이 파견한 그 최고의 무장병력 600명이 탄 그러한 소련제 배에다가 북한 특수부대 600명을 태워가지고 부산으로 침투시킨 거예요. 그래 육군은 38선을 통해서 새벽에 기습 남침을 하고 딱 준비해 뒀다가 부산으로 특수군 600명을 보내는 그런 상황에서 그때 무기 체계를 보면은 북한에는 말이죠. 소련 중공 이러한 소련의 그 최신 무기들을 지원을 받고 또 일본 사람들이 후퇴하면서 버려두고 간 그런 무기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무장을 해서 우리 남한을 침략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군도 철수했죠. 뭐 아무런 전투 준비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김구가 이제 북한 김일성이 남북 그 연석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그 북한 상황을 쭉 보고 와가지고 야 북한은 이렇게 전투 준비를 했는데 우리는 아무런 전투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런 상황에서 우리 남북 전쟁이 일어나면은 반드시 지고 만다. 그러니까 남북 이제 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정도로 이제 우리 김구 주석이 팍 쏘가가지고 그때 우리 김구 주석이 독립운동하는 것은 아주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로서는 참 칭찬받을 만큼 귀한 과정을 이제 참 독립운동가로서는 존경을 받아야 하죠. 그러나 해방 이후 공간에서 건국에까지 거기서는 참으로 김일성에게 이용당한 그런 면이 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승만 대통령하고 협력을 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반대로 돌아서서 우리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한 그런 노선으로 갔죠. 그때 6.25 남침할 때 사정을 보면은 북한은 군대가 18만 명이고 대포가 1600문이 넘고 그러면서 272대의 탱크를 몰고 막 진군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의 무기 체제는 육군이 겨우 9만, 북한의 절반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투기 비행기 한 대도 없었어요. 그리고 대포가 겨우 91문, 훈련기가 겨우 훈련하는 비행기 10대 정도. 북한은 소련제 전투기 272대, 또 전차 272, 그리고 전투기가 168대.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부산으로 특수부대를 파견한 거예요. 그때 싸운 배가 부산함, 백두산함. 미국의 역사학자 노만 존슨이라는 사람이 백두산함의 부산 해전은 6.25 전쟁의 성패를 가른 중요한 분수령이었다. 이렇게 6.25 비사라는 글에서 썼다는 거예요. 참으로 저도 보니까 그럴 것 같더라고요. 6.25 당시에 부산함의 북해 특수부대에 의해서 봉쇄가 되고 점령을 당했더라면은, 여러분 6.25 전쟁 당시에 모든 군 수송 병력들이 어디를 통해 들어왔습니까? 전부 부산항으로, 또 그 엄청난 물자, 엄청난 무기들 전부 다 부산항으로 들어왔는데, 이 북해 특수부대원들이 딱 와서 부산을 점령해다 차지해버리면은 전부 다 여러분 진짜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 전투에서 그 북해 특수부대와 백두산함보다도 배나 더 큰 최신함, 우리나라 백두산함은요, 그에 대해서 또 이 시간 갑니다만 조금 말씀을 때, 우리나라 해군 창설자 손원일 제독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아버지가 손정도 목사라는 분이죠. 그 손원일이라는 제독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해군을 창설해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해군 부대 내에서 막 11조를 모으고, 또 이제 빨래 세탁을 하고 자원봉사를 하고 여러 모양으로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 해군에서 이만큼 돈을 모았으니 우리 군함을 살 수 있도록 이승만 대통령한테 청원을 해서 참 또 지원을 받고, 그래가지고 미국에 가서 중고 고물 배를 한 척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배가 미국에서는 쓸 수 없어서 이제 퇴역한 배예요. 그런 배를 우리 장병들이 가서 다 수리를 해가지고 포탄을 1000발 정도를 실을 수 있는 배인데, 돈이 없어가지고요, 포탄 100발만 사가지고 실어가지고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6.25 일어나는 그 해에 4월달에, 6월달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4월달에 진해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해군들이 훈련을 하는데, 그 포탄 돈이 아깝고 포탄이 아까워서 실전처럼 포를 쏘는 연습은 못하고 그냥 흉내만 나는 그런 연습을 하고, 그러다가 2달 후에 6.25를 만나서 이 손원일 제독이 가만히 보니까 틀림없이 바다 쪽으로도 침투해 내려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진해에 있던 백두산함을 포항 영일만 쪽으로 빨리 보내가지고 거기서 내려오는 배를 이제 싸워라. 그래 갔는데 마침 6월 26일 북한의 그 배를 만나가지고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그 소련제 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북한 이 배는 저런 형편없는 배가 우리가 저것들하고 싸워가지고 시간을 허비하고 할 시간이 없다. 가자. 그래가지고 무시하고 부산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두산 함은 맹추격을 해서 멀찍이서 펑펑 쏴도 그 북한 특수군을 실은 배에 도달하지도 못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함장이 우리가 저 배를 막지 못하면은 우리나라가
공산화된다.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가 다 죽는다. 그래 죽을 것 같으면은 차라리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저 배와 싸워서 우리가 죽자. 그래가지고 그 배를 향해서 전 속력으로 돌진해가지고 한 500여 미터 전방에 가서 뻥 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중에 한 발이 그 배의 가운데를 딱命중을 시켜서 그만 600명과 그 배가 소장이 돼버린 거예요. 야, 통쾌하다. 여러분, 애국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쫓아오다가 홍해 바다에 확 수장된 것처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백두산함이 부산에서 그 600명의 특수권을 막지 못했더라면 부산항으로 들어오는 전쟁 물자, 군인들, 또 이 모든 병력이나 전쟁 물자들이 들어오는 것이 차단이 되면 어찌 될 뻔했습니까? 북한이 막 싹 밀고내. 그리고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밀고 내려오는 그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됐잖아요. 그래 지금도 그 이상하다고 한 것이 3일 만에 서울까지 함락을 했는데 거기서 어째서 계속 밀고 내려오지 아니하고 거기서 서울에서 멈칫했는가 북해군이. 그동안에 이제 한강 다리를 폭파시켜버리고 그래가지고 그런 속도로 뭐 28일 새벽에 28일에 벌써 서울에 밀고 내려와서 했으니까 그 속도로 밀고 내려왔으면 당해서 우리나라가 엄청 피해가 컸을 터인데 거기서 멈칫하는 동안에 우리나라 군대가 많이 죽임을 당했지만은 다시 싸울 수 있는 그런 이제 준비를 갖추고 그래가지고 참 유엔군이 상륙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나라가 지켜졌는데 그때 우리나라는 얼마만큼 전쟁 준비가 안 됐느냐 하면은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우리나라 그 장교 군번 1번인 정형근 대장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아마 34살에 대장이 됐는가 그럴 거예요. 그분이 해고록이라는 게 있어요. 그 보면은 그분이 쓴 그 글에 10가지 이상 6.25 전쟁에 도저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나라 6.25 전쟁사에 있었다. 그래가지고 10가지로 쭉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보면은 그때 참모총장으로 있던 최병덕 참모총장이라는 분이 6.25 전쟁을 임박했는데 그 무렵에 갑자기 전방에 연대장과 사단장 지휘관을 싹 교체해버린 거예요. 지휘관이 그 지방의 지행에 익숙해야 전투를 해도 어디로 군인을 배치를 하고 뭐 전진 후퇴 이리 할 건데 지휘관을 싹 전방 지휘관을 후방으로 빼고 교체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6월 24일 토요일 그 다음날이 전쟁 새벽에 전쟁할 거 아닙니까? 6월 24일 육군 장군교 클럽을 개관을 해가지고 기념 축하 파티가 밤새도록 여러분 세상에 장교들이 전부 다 전방 장교들이 전부 다 불러 모아가지고 흥청망청 새벽까지 그래가지고 그때 참모총장이 파티를 마치고 취침하면서 부관에게 나를 절대로 깨우지 말라 그래놓고 자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새벽에 전방에서 북계 남침 전화를 걸어도 그 밑에 부관이 아이고 참모총장께서 절대 깨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안 됩니다. 못 깨웁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오죠. 얼마나 시급한 상황입니까? 그렇게 했으니 우리나라가 얼마나 전투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갑자기 완전히 준비해가지고 남지만 이 6.25 사빈인데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남침이 아니고 우리 남한에서 북한으로 쳐들어간 북침이다. 또 미국이 이한 그 남침 유도설이다. 이런 참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나라의 형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육군본부가 6월 25일 새벽 0시를 기해서 비상경계령을 갑자기 해제를 하고 전 장병의 절반을 갖다가 휴가를 준 거예요. 외박 휴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얼마나 전쟁 준비가 안 됐다는, 완전히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참으로 도우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6.25 전쟁을 통해서 참으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유엔군의 참전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미군의 참전, 여러분 전쟁 3년 기간 동안에 휴전이 될 때까지 3년 동안에 미군 참전 인원이 178만 9천여 명, 3년 동안 1년에 60만 명씩 계속 우리나라에 주둔하면서 싸워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군대가 60만 대군이 안 되잖아요. 그런 병력이 미국의 청년 남녀 군인들이 와서 싸워줬는데 그때 희생된 사람이 전사가 3만 5천 이상이고 넘고 또 행방불명이 8천 명이 넘고 합하면 5만여 명이 돼요. 미군의 그 젊은 청년들이 참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만나본 적도 없는 이런 나라의 자유를 위해 국가의 부름을 받고 와서 싸워준 미군 장병들의 희생, 여러분 얼마 전인가 제가 본 그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국방 병력 의무를 필요한 데 대한 그 발표가 나왔더라고요. 여당 더불어민주당하고 또 그때 한나라당인가 뭐 때 그랬을 때야 아마 조사 통계를 제가 본 것 같은데 국회의원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자기도 병력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이 엄청 많고 자기 자녀들까지 될 수만 있으면 군에 안 보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미국 그 당시에 미군 장성들의 자녀들이 100여 명이 우리나라에 와서 참전을 했고 그 중에서 30여 명이 죽거나 큰 부상을 당했어요. 그 중에 딘 소장이 포로가 되었고 또 빈프리드 장군이 아들을 잃었고 아이젠하워 대통령, 크라크 유엔 사령관들도 아들이 죽었어요. 우리나라 와서 전투하다. 그 다음에 이제 워커 중장이 자동차 사고로 죽고 자기 아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6.25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의 희생, 우리나라도 많은 희생이 있었죠. 1천만 남북 이상 가족, 여러분 참으로 우리나라에 엄청난 피해를 준 6.25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1950년도에 있었다. 그래 1950년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적으로도 보면은 이사야 22장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대로 나타난 전쟁이고 세계사적으로 봐도
계시록 8장을 통해서 세계 3분의 1이 공산화된다는 이 계시록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1950년도였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참으로 모든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한 사람의 생명까지라도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고 죽고 사는 것도 풀 한 포기도 기르고 또 하는 모든 것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래도 이 6.25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6.25 전쟁을 돌아볼 때에 이렇게 참 우리나라에 처참한 전쟁을 가지고 와서 엄청난 피해를 준 북한 김일성 기래 정권, 우리나라 남한은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루고 그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 참 해방 후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12년간 48년 해가지고 60년도에 4.19로 이제 쫓겨나서 하와이에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 12년 동안에 얼마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이 원자력 기술이 세계 1등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 원자력을 완전히 파괴를 시켜버리고 그런 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세계 원전 기술을 세계 원자력 그걸 원전 지어주는 그런 걸 하면은 우리나라가 영원 무궁토록 먹고 사는 그런 원전 기술인데 이걸 중공에다 러시아에다 다 넘겨주는 그런 과정이 오늘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1등이고 중국이 2등, 그 다음에 아마 러시아가 일본이 2, 3등 될 거예요. 그런 원전 최고의 기술을 세리막 그냥 파괴밀시키듯이 문 닫아버리고. 그런데 벌써 이승만 대통령 그때부터 원자력 연구소를 설립해가지고 출발한 거예요. 교육 분야에서도 그때 당시에 80% 정도가 문맹 국가였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우리나라가 이제 교육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무상 교육을 시키고 그래 외국에 유학을 아마 그 이승만 대통령 집권 기간에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 미국으로 유학 국비 장학생으로 막 유학을 보내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이 나라에 교육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교육혁명을 통해서 지금 대학 교육을 받는 그 퍼센테이지가 영국보다도 더 대학 진학률이 높은 그런 우리나라가 되었어요.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이 아마 높은 우리나라일 겁니다. 그만큼 교육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가 교육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그 과정이 선교사들의 영향도 컸어요.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한글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이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학교들은 사립학교, 전부 다 거의가 기독교 학교, 병원도 서양식 신식 병원이 들어와서 병원을 지은 것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많이 지어졌죠. 결정적인 순간이 고종의 그 처조카 민영이가 막 칼 맞아 죽게 되었는데 그때 84년도에 아련 선교사가 들어와 가지고 서양 신식 의료 기술을 가지고 그거 꾸며 가지고 살려놨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선교사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기독교가 쫙 전파되면서 서양 선교사 학교를 세워가지고 우리 한국의 교육력 이승만 대통령 기독교 국가로 세워야 된다는 그래가지고 정말 이 나라가 개화되는데 엄청나게 이바지한 이승만 대통령.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난 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건설을 이룬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공부한 우수한 두뇌들을 전부 다 많은 월급을 주고 우리나라 현지 공무원들이나 기술자들보다도 막 수배의 월급을 주고 외국 우리나라 그 유학한 그런 분들을 전부 다 불러들여 가지고 경제 건설을 하고 또 여러분 아시아 국가들이 일본으로부터 그 식민 통치 받은 그 배상금을 받았잖아요. 대부분 다른 나라들은 그걸 가지고 잘못되게 쓰고 그랬는데 박정희 대통령 그 배상금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때 그걸 가져와가지고 포항제철 건설하고 뭐 또 여러분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그 혁명을 통해서 이 나라를 세워보자고 했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 돈 빌리러 미국에 가니까는 이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한 나라에 돈을 빌려주면 세계가 본을 받아가서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면 감당을 못한다. 그래서 돈을 안 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독일에 가가지고 그 참 독일 유학생 박영훈 박사 그래 가가지고 독일에 가가지고 사정사정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장관 부인을 만나가지고 우리나라 좀 도와주세요. 우리나라 좀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유학하면서 그 사람들을 다 아름아름으로 해가지고 겨우 얻어낸 것이 독일 광부 간호사 파견 이걸 통해서 그 월급을 담보하고 그래서 돈을 빌려와서 우리나라 고속도로 닦고 이렇게 해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우리 한국 기독교가 부흥 발전하고 우리나라 경제 건설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부흥 발전하고 이런 우리나라의 정치 민주주의 경제 건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 무슨 조사 대통령 인기 조사하면은 제일 꼴찌가 이승만 대통령일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러느냐 오늘 우리나라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다. 누가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김일성이 끈앞풀들이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아예 태어나지 말고 북한 공산 통일이 되었어야 할 낀데 이 남한이 자유민주국가로 태어남으로써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민족의 분열주의자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공산주의자들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공격하고 정말 우리나라의 못쓸 대통령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뭐냐? 우리 이사야 13장에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운다는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지금 나라들에게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서방 선진국가들까지라도 차별금지법 동성애 유럽에서는 평등법이란 이름으로 사상적으로 싹 침투해 와서 지금 세계 적화를 위해서 미친 듯이 지금 이제 질주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나라의 모습, 세계 모습입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 주님께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이 열려서 이러한 오늘의 우리나라에 작용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
보안법을 폐지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또 세계적인 사상적인 모습, 이제 앞으로는 무력 전쟁으로서 세계를 통일하고 세계를 전쟁할 수 있는 그런 핵 전쟁으로서 그런 일은 없는 것이고, 사상전으로서 무신론 공산 사상이냐, 기독교 자유민주주의 멸공 사상이냐, 알곡과 죽정이 이 두 사상이 두 노산처럼 대결하다가 기독교 2차 백마에서 짐승의 정권이 깨끗이 계절 18장과 19장과 같이 멸망의 비로 소재함까지 멸망함을 당하고, 이제는 세상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세세토록 우리 주님이 왕노릇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우리나라 선진국가 세계통일 그리스도 왕국, 할렐루야. 이런 영광스러운 나라를 주시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상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선진국가가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